일본은 세계 최악의 재정 상황에 놓여 있지만 MMT 이론을 앞세워 채무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재정이 파탄하게 된다면 그리스가 예금 인출을 규제했던 것처럼 일본 국민들도 일주일에 5만엔 정도밖에 인출하지 못하는 날이 이어질 것이고, 그 고통의 시간은 다른 나라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본 부유층들은 이미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일본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106조 6,097억엔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예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9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채 발행액은 42조 5,970억엔이었고, 이에 따라 2021년 말 국채 발행 잔액은 990조 3,066억엔으로 1,000조엔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반면 2021년도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9.5% 감소한 57조 4,48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재정 상태에 있는 일본이 그래도 이러한 정책 운영을 계속해갈 수 있는 이유는 구로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이 이미 7년 이상 장기간 양적 질적 금융 완화라는 사실상 재정 금융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19 감염증 위기하에 있던 2020년 4월 일본은행은 종전에 마련하고 있었던 연간 80조엔이라는 국채 매입 상한 목표까지도 철폐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방대한 재정이 이루어져도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국채 폭락, 금리 급상승이라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대로 재정 재건에도 금융 정책의 정상화에도 임하지 않고 계속 돌진해갈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우선 C19 감염증 위기에서 일본의 재정 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돼도 더 이상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가중평균 수익률이 2020년도 상반기 결산 시점에서 불과 0.19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향후 단기 금리를 단 0.2%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입기 시작합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부채인 당좌 예금 규모가 이미 487조엔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단기 금리와의 폭이 1% 늘어날 때마다 일본은행은 해마다 5조엔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은행의 자기 자본이 충당금까지 다 합쳐도 9조 7천억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질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로 전락했을 때에는 통화로서 엔화의 신임도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어 엔화 약세 압력이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은 본래 금리를 인상해 엔화를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일본은행의 자본 잠식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연 수십조엔의 비용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조세 형태로 쉽게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가 문제시되는 시점에서 일본은행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처럼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그것을 일본은행이 인수하는 형태로 보충한다면 이러한 방법은 채무 초과폭을 한층 더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예산을 확대하는 재정 운영 자체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과 독일처럼 예금 봉쇄와 함께 화폐 교환을 하여 쌓이고 쌓인 빚을 결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운영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예금 인출 및 해외로 자금을 옮겨놓는 행보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런 사태에 빠졌을 때 당장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대한 올려 자금 유출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금 유출을 막지 못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단 하나, 국가 간 자본이동 규제를 거는 것입니다. 자본이동 규제는 역사책이나 나올 것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리먼 쇼크 이후에 비참한 상황에 빠진 국가는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등의 국가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떠있는 섬나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가 채무 잔액 규모가 명목 GDP 대비 27%였고 재정 수지도 5%가량 흑자인 초건전 재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민간은행에서 때마침 저금리를 틈타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화려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자산 규모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GDP 대비 900% 가까이까지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리먼 쇼크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주가와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폭락했고
3대 은행은 연달아 파산하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아이슬란드의 재정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당초 금리를 18%까지 끌어올려 급락하는 자국 환율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국내 경제와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서 시장의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환율의 급락과 금융 긴축의 한계, 자본 유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태에 빠지면서 금융위기 발생 2개월 후인 2008년 11월에 국가 간 자본이동 규제를 걸고 국외로 자금 유출을 막았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후 IMF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력으로 경제와 재정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납부하는 모든 세금이 2배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는 아이슬란드 국민은 전체 인구의 무려 2에서 3%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같은 섬나라인 일본에 대입하면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인구가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수준의 사태에 해당합니다. 금융이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호황에 들떠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으면 순식간에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국민의 무거운 부담으로 인해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가까스로 자본 이동 규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3월 무려 8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아이슬란드에 머무르지 않고 키프로스와 그리스 등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모두 방만 재정, 민간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아이슬란드 등 유럽의 사례와는 다소 다르겠지만 그야말로 방만 재정과 중앙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라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아이슬란드 등의 예와 같이 통화의 신임 상실이라고 하는 사태, 바꾸어 말하면 국내 채무 조정 플러스 자본 이동 규제가 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위기 이전 단계에서 중앙은행의 재무 운영이 건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기준금리를 18%까지 올려 환율 방어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일본 은행의 경우는 아마도 정책 금리 인상 불능, 기동적인 금융정책 운영 수행 능력 결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일본의 부자들은 이미 물밑에서 자산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제조업을 바탕으로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과거와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1차 소득수지 흑자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업이 해외에 전개한 현지 자회사로부터의 수익과 개인이 해외 자산에 투자한 수익을 국내로 환류시킨 것입니다. 일본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재정 운영과 중앙은행이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자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 아마도 고령 부유층에 의한 사실상의 자본 도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1차 소득수지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른바 임계점을 넘어갈 때 일본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면 일본 은행은 금리를 생각대로 인상하지 못하고 국가 간 자본이동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와 같이 국내 채무 조정의 일환으로 자본이동 규제와 함께 국민의 예금 인출 규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부유층이든 저소득층이든 1인당 하루 60유로, 일주당 420유로까지 밖에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 이동 규제를 4년 만에 푼 그리스와 8년여 만에 해결한 아이슬란드와 같이 일본도 같은 기간이라면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그 전망은 달콤한 상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본의 현재 재정 사정은 아이슬란드가 위기에 돌입했던 2008년 때보다 훨씬 나쁩니다. IMF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을 처지가 못 되는 일본은 아마도 자력으로 재정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국내 채무 조정과 자본 이동 규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8년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 긴축의 폭도 클 수밖에 없어서 아이슬란드의 예보다도 더 대폭적인 증세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다음으로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러한 일본발 경제위기는 한국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